네, 저는 이데일리 신문 신정은 기자라고 하고요. 빨리 와서 교수님 강의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 사진 뭐 찍는다 그래서 좀 화장하고 온다고. 제가 딸이 있거든요. 저희 딸이 화장만 하면 너무 옆에서 귀찮게 굴어가지고 죄송해요. 좀 늦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부모로 살아남기 세계에서 답을 찾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나라를 갔어요. 캐나다, 퀘벡이랑 중국,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 제가 중국을 담당을 해서 그때 경험을 좀 살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제가 발표한다고 하니까 저희 부장이 너 뭐 한 것도 없잖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 기여한 게 너무 없어서 사실 제가 발표하기는 너무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뭐 저희 윤범기 선배의 기회가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데일리 신문에서 지금 현재는 국제경제 담당하고 있어요. 경제부 소속이고요. 혹시 네이버 앱 있으시면 검색을 하셔서 구독하기, 응원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해주시는. 제가 복직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왔더니 이런 시스템이 생겼는데 너무 없더라고요, 팬들이. 그래서 오늘 자리를 빌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딸 아이의 엄마예요. 저희 딸 지금 2살이고요. 이거를 쓰기 전에는 저는 아기는 없었어요. 아기는 없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아기가 생겨서 조금 더 열심히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내게 된 기획 의도는 제가 한번 이 책을 안 읽으셨을 것 같아서 읽으셨어요? 안 읽었죠? 안 읽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맘충이라고 들어보셨죠? 엄마를 뜻하는 맘과 벌레충을 조합한 이 신조어에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육아 현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부 몰지각한 엄마들을 지칭했던 이 단어가 이제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를 동반하는 엄마들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됐습니다. 그래도 엄마들은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고 가르치고 입히고 먹입니다. 이데일리 작은 육아 특별 취재팀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가정엔 축복이고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출산과 육아가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회와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취재하고 기획을 해왔습니다. 1년 6개월간 이어온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해외를 직접 이제 취재를 하게 됐고요. 이 작은 육아라는 시리즈가 저희가 국무총리상도 받으면서 굉장히 나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작게 쓰고 크게 키우자라는 의미로 해서 너무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해서 이제 애를 좀 우리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기획을 했던 건데 사실 저는 이 기획 취재팀이 속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중국 취재를 맡게 돼가지고 함께 하게 됐는데 이 기획 시리즈는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저는 중국을 담당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악플에 시달리면서 중국 남자랑 결혼해라. 그렇게 좋으면은. 근데 전 결혼했는데. 네, 이렇게 욕도 많이 있었고, 네. 호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메일도 받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또 저희는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기를 바라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를 저희가 직접 가서 취재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런 정책은 좀 우리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획하시는 분들이 보기를 바라면서 쓴 거고요.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많은 돈을 저출산에 투자를 했지만 여전히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 저출산 문제 해법을 삼겠다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거기에 많은 그런 우리의 노력물이 담겨 있다라고 내용이 이제 적혀 있고요. 거기 보면 예비맘, 제가 예비맘이었고요. 그리고 워킹 데디도 있었고 워킹맘도 있었고 비혼을 주장하는 그런 친구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퀘벡은 왜 퀘벡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북미 국가들이 은근히 굉장히 이런 육아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를 보면은. 그런데 퀘벡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유럽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출산율을 많이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많이 연구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퀘벡을 택했었고요. 그리고 핀란드, 노르웨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북유럽의 그 육아 천국이기 때문에 찾아갔었던 거고, 중국은 왜 중국? 이렇게 하시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랑 똑같이 유교 문화권인데 왜 얘들은 이렇게 양성평등이 잘 되어 있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중국을 가게 됐고, 일본은 아주 우리에 앞서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왜 얘들은 극복하지 못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아서 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본을 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튼 중국을 가게 됐는데, 이게 제가 중국을 가게 된 거는 사실 이걸 담당했던 선배가 임신을 해서 조금 배가 많이 나와서 나 도저히 좀 가기 힘들 것 같아. 혹시 정은이 너 시간 되면은 이제 가볼래?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 나흘 전에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기가 이제 그때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왜노악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이런 거 원치 않아 하고, 이 준비 과정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거 나흘 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못된 엄마가 되더라도 그래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임신 사실도 가족들한테도 사실 남편 말고는 알리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말릴 거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비행기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갔어요. 중국은 굉장히 남녀가 평등한 나라예요. 그 결혼에 있어서도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 가사와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중국 유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된 건데, 그때 부부를 만났는데 한국은 드라마만 봐도 이제 아빠들이 되게 지위가 높은 것 같다. 근데 중국은 사실 되게 평등하다. 아니다. 우리가 더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구나. 왜냐면 한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 드라마 속 장면인데 이상한 점 느껴지시나요? 그들끼리 식당에 따로 모여. 네, 이 사진을 제가 올렸을 때 이 사진 뭐야? 캡션 이렇게 사진 설명 좀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정상적이긴 한데, 왜 여자들은 다 이렇게 따로 모여서 이렇게 부엌에 있고 남자들은 맨날 이렇게 거실에서 하하호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 남자는 되게 의아한 거죠. 우리가 다 요리도 하고 하는데 왜 한국 여자들은 다 이렇게 있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유교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변하게 된 역사는 한 7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공산당이 되면서 이제 남녀 평등 이렇게 보장을 하면서 정책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오쩌둥의 주석이었죠. 그때 주석이 했던 말이 여성이 하늘의 절반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거랑 비슷해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옛날 70년 전 포스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남녀 평등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작됐던 거고, 사실 중국은 굉장히 전족 이런 것부터 해서 여자의 지위가 되게 낮았던 나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아빠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사 육아? 그거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국을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악플에도 시달렸지만은 그 중국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 굉장히 이게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아빠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 엄마가 없는 한 아빠 혼자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기는 힘들잖아요. 많이 시대가 좀 변하고 있지만. 자, 이게 이제
이 사진도 제가 퇴근 무렵에 가가지고 찍었는데 이게 남자들이 다 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누가 야 이거 컨셉으로 찍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진짜 컨셉으로 찍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장면이었어요. 저도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좀 몰래 찍은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편적인 거예요. 이렇게 장 보고 하는 아빠들의 모습이. 제가 만났던 이제 한 부부는 이제 한국 남자 그리고 중국 여자가 결혼한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 책에 보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요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둘이 이제 막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낀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도 공경하고 뭐 이런 거 우린 되게 미덕으로 여기는데 거기 오히려 약간 미국 마인드로 뭐 엄마 뭐 밥 먹었어 이런 존댓말도 없잖아요 중국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중국 남자가 되게 당황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중국 여자는 한국 남자 왜 이렇게 빡빡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 담은 내용이 사례로 되게 재밌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해를 해가면서 한국 남자는 좀 더 가족 친화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국 여자는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남자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보면 거기 이제 한국 남자분이 얘기한 게 중국 남자들은 오늘 야근했어 뭐 미안해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조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훈남 이런 뜻을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훈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되게 잘생기고 훈훈한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훈남이 되려고 하면 그냥 잘생겨서는 안 되고 가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움직임이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남성들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시간 91분, 그 우리나라가 45분 이렇게 해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게 보고서도 있었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챕터 1이고요. 그 챕터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은 중국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에 대해서 적었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워킹맘이 되면 항상 이제 누구한테 애를 맡기지 이게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역시 그런 게 많이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산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애를 하나만 낳게, 두 명만 낳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어린이집 이런 게 굉장히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애를 낳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선 솔직히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배울 건 없어요. 그냥 다만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는 남녀 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독생 자녀라는 말이 있는데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한 명밖에 못 낳았던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너무너무 소중한 손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유일한 손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봐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4-2-1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한 명이 부모가 2명이고 조부모는 4명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완전 이렇게 황제처럼 그래서 소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소황제처럼 이렇게 애를 키운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취재하는 도중에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서 중국이 왜 이렇게 남녀 평등이 되었냐 이거는 아까 제가 잘 앞에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이제 여성 임원 비율도 한국에 비해서 높고 물론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랑 비할 바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냥 높은 편이다 이건 거고 그냥 진짜 그래도 중국이 일본 한국보다 낫다라는 정도고 이제 그렇게 약간 다 이렇게 앞부분에 설명했던 분이니까 이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성 참정권 운동이나 이런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고 마오쩌둥이 이렇게 명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평등을 굉장히 사회주의에서는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도 그 일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양성 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딱 과목을 정해놓고 남녀 평등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다 보면은 그 남녀 평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뭐
뭐 국문학, 뭐 무슨 학, 사회학 이런 뭐 역사학 이런 거에서 전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칠 때도 항상 가서 엄마한테 배워와 아빠한테 배워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집에서 가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아빠한테 배울 게 따로 있고 엄마한테 배울 게 따로 있다라고 그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육아는 엄마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빠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혼인법에서 아예 부부는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부부의 평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군대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왜 한국은 남자들 군대 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여자들도 굉장히 같이 군대를 가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1년, 2년씩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면은 이제 뭐 그렇게 군사 훈련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남녀 그렇게 열애 없이 이렇게 지원하면 누구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 왜 남녀 평등을 시작했냐? 여자의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1가구 1자녀 정책을 여태 동안 해오다가 2016년부터 중국이 이제 이제 2명 낳아도 된다. 이제 너무 애들이 줄어드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80년대였나요? 그때 뭐 아들, 딸 뭐 하지 말고 하나만 잘 키우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도 저희도 똑같았어요. 출생률이 너무 높으니까 제한을 하려고 이제 그런 막 포스터, 우리나라도 이게 똑같아요. 적게 낳아서 잘 키우면 행복한 일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중국도.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애를 낳아라, 둘을 낳아라 해도 안 낳는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 낳아도 정책적으로 이제 별로 뒷받침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교수님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딸, 아들 구분 없이 굉장히 다 소중해졌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의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개혁개방이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는 육아하기가 쉬웠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조금 더 애 키우기는 쉽죠. 당연히 평등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때는 뭐 어디든 뭐 다 애들을 맡길 수 있었고, 정부에서 다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다 지원을 해줬고, 특히 이제 국영기업, 국가가 관리하는 기업에서 일하면은 격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아이를 키우기 쉬워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좀 더 어려워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고,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한국처럼 점점 이렇게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자녀 출산 허용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한 300만에서 80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다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 시행했던 해에 131만 명밖에 늘지 않았대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은 양성평등을 이렇게 뿌리내려서 독방 육아를 깼잖아요. 하지만은 부족한 그런 정책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어야 된다. 정책만 있다고 되나? 일본을 보면 아니잖아요. 일본을 보면은 아무리 정책은 정말 좋아요. 정책은 좋지만 거기는 너무 이제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낮다 보니까 여전히 여자들이 독방 육아를 많이 하고 있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안 해도 애들을 낳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정책과 함께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결론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짧게 해서 사실 저희가 다른 나라 거도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1시간 안에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 중국만 했는데, 살짝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퀘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북유럽 중에 굉장히 특이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남성 휴직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생수가 또 늘어났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런 아빠 휴가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었고, 퀘벡 같은 경우에는 아빠한테 출산 휴가로 5주를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일 쉬잖아요. 네, 아빠도 무조건 그 어린아이 시절에 같이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유대감도 형성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더 책임감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애도 많이 낳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부모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퀘벡에는. 부모 보험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직접 간 건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건 아니라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이 보험에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험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지, 유급휴가를.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분명히 불만이 날 거예요. 나는 애도 안 낳는데 내가 이거 왜 돈을 내야 돼? 근데 퀘벡에서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너무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아이들이 없으면 나의 미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의 어떤 인터뷰를 이제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고, 이분은 이제 자기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여자분인데, 왜 부모 보험에 모두 보험료를 내야 하면 불공평하지 않냐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사라지면 제 노후도 사라지는데 왜 그게 불공평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너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부양해야 될 가정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런 얘기 있고, 이제 그런 게 다 애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다 앞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내가 낳지 않더라도 기꺼이 돈을 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사람 뽑을 때 여자 뽑는 거 약간 기피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너무 회사에다 정가하는 그런 비용이 많아서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퀘벡의 부성휴가가 있었던 이유는 회사가 떠하는 비용 부담이 좀 적었기 때문인데, 그게 다 부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출산휴가 가면은 이제 회사에서 돈을 좀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 가, 우리가 지는 부담도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여자를 더 많이 뽑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퀘벡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휴직자들한테 돈도 굉장히 이제 거의 임금을 많이 보전을 해줘요. 그래서 육아휴직도 많이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 모성휴가, 또 부성휴가, 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다 쓸 수 있게끔 장려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정리를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어제까지 출장을 갔다가 어제 밤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나 이 핀란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또 되게 많아요. 네, 이렇게 태어나면은 베이비박스라는 걸 줘요. 이렇게 애들한테. 근데 여기 베이비박스 안에 한 45만 원 상당의 이제 애들 출산용품 이런 걸 다 담아주는데, 이거를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은 받는 거를 웨딩드레스 입는 것처럼 굉장히 설레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받을래? 돈을 받을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돈을 안 받고 이걸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아이 낳는 일을 기쁘게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어디 나라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핀란드를 가면은 이 유모차를 타면 대중교통이 공짜래요. 그 외국인도 상관없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모차 들고 정말 대중교통 타기 힘들거든요. 저는 한번 탔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스, 지하철 둘 다 너무 힘들어요. 지하철도 이 엘리베이터 찾으러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심지어 어떤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이 이렇게 리프트 같은 걸 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막 한참 기다려. 네, 잘 쓸지도 몰라서 사람 불러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낑낑 들고 올라가야 되고. 저 진짜 그때 한번 탔다가 정말 못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다 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충분히 유모차가 올라가게끔, 그 유모차를 아예 둘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면 어디든 가능하게끔. 북유럽을 가서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봤더니 어디 식당을 가도 전부 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퀘벡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대학교 안에 그 어린이집이 있는 거예요. 왜 애들을 이렇게 있냐라고 하면은 엄마도 아빠도 자기 개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 된다. 왜 애를 낳고 나면 아 그래 나의 미래는 이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와서 수유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선진국의 사례도 많이 봤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정책이 좋은데 안 되냐 보면 정말 우리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일본은 보면 그 아빠들이 똥기저귀는 가는데 한 3년이 걸리고 아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똥기저귀는 내가 못 갈겠더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빠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들이 독박 육아하는 게 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니까 일본은 그래서 아빠 그 어떤 아빠한테 너는 뭐 육아휴직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되게 제도가 잘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라고 반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 사회적인 인식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휴직을 못 쓰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일본은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고 또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중에 막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베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엄마들은 완전히 공짜로 하려고 하면 이게 제한이 있어요. 분명히 뭐 이렇게 우리 지금도 국공립 가려면 이렇게 막 줄을 서야 되잖아요. 이 공짜를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부담하더라도 좀 우리가 모두 다 국공립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상보육 안 해도 된다. 우리 조금 돈 내도 되니까 모두가 어린이집을 다니게만 해달라 이렇게 일본도 굉장히 어린이집 들어가기 힘든 그런 시스템 우리나라랑 비슷했고요.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도 어린이집을 대기를 하려면 뭐 맞벌이는 몇 점, 애가 2명이면 몇 점, 뭐 이런 점수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똑같이 있는데 조부모님이 가까이 살면 마이너스 몇 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은 또 거의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굉장히 또 비슷한 사례도 있었고. 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했었고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네,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